자, 아까의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계속 관광산업의 발전을 살펴볼게요. 관광산업은 확실히 2차 대전 이후에 뭐가 등장하기 시작했냐면 대형 여객기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 그런 것들에 있는 전보 여객기라고 하죠. 대형이란 전보라는 뜻이 대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라든지 그런 회사들의 비행기들이 있고, 또 유가 하락도 굉장히 큰 주제가 돼요. 왜냐면 기존엔 이제 석유라는 게 나름대로의 전략물자로서 그랬지만, 이제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석유가 많이 등장하고 거기에 있는 석유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유럽이나 미국에 있던 일부 유전에서만 개발이 했던 것을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중동 지역이 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유가가 굉장히 하락을 했고, 또 이제는 2000년대 들어와서 패키지라든지 홈쇼핑 같은 거 있잖아. 그다음에 여행 비용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감소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항공기 숙박시설들의 예약이 편리해진 것도, 그쵸. 요새 네이버에서 다 가능하고, 에어비앤비라든지 호텔 좋아, 여기 호텔 이러는 거라든지 다양한 어플들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 예약이라든지 숙소 같은 걸 예약할 수 있잖아. 그래서 70년대 북아메리카 유럽이라 하면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 제3세계를 목적지로 한 관광객은, 다시 말해 후진국을 목적지로 한 관광객은, 개발도상국을 목적지로 한 관광객은 전체 8% 정도였으나 지금은 20%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3세계 관광산업을 개척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요거 좀 이따 볼게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사탕수수, 면화, 코코넛, 광물 같은 원료 수출에 의존해 왔지만, 현재로서는 시장 가격의 변동으로 경제 충격을 받게 되니까 관광산업으로 그 대안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설탕을 뛰어넘어서 최고 소득원이 되었고, 자메이카 역시 보크파이트 스쿨을 지치고 관광산업이 1위가 되었다. 쿠바나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도 외국인 관광객들을 환영하고 있지. 그런데 문제는 관광산업에 투자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어쨌든 무언가를 받던 간에 좋은 숙소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데, 그런 것을 이렇게 지원해주거나 배려해줄 정도로 개발도상국의 자본이 충분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선진국의 자본이 대신 투입되고, 그로 인해서 관광 수익을 온전히 그 나라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본을 대신 투입한 해외로 유출되는 거기 때문에 여행지에 남는 수익이 별로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이, 이 동네 지역 주민들의 생업을, 원래 그들이 먹고 살던 고기잡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관광 가이드를 한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그런 속에 전통 산업과 문화가 훼손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개발과 쓰레기, 환경오염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난민 문제를 살펴볼게요. 최근에도 이제 난민 문제가 많이 저기가 됐었잖아. 시리아 내전 때문에 지중해나 그쪽을 타고 돌아와서 그쪽에 넘어왔던 것들을 각 국가들은 난민들을 거부했고, 이탈리아라든지. 근데 이제 독일 쪽에서 난민들을 받다가 또 독일도 일부 정치 세력 쪽에서 난민들을 거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난민이라 하면 박해, 전쟁, 테러, 빈곤, 기근, 자연재해로 인해서 자기네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프가니스탄 내전에서도 마찬가지. 탈레반 정권 내전 난민 대량 발생했고,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해체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해체 과정에서도 많이 발생했고, 코소보 사태라든지 소말리아라든지 르완다 이런 곳에서도 각각 난민들이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왜냐면 선생님은 나라가 전쟁이 나면 전쟁에 참여를 해서 나라를 지키고 싸우거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는 대한민국 남자들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겠지. 그런데도 어쨌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탈출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중해를 지나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난민이 크게 증가한 것은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시리아 내전, 그 다음에 이슬람 과격단체의 위협, IS지. IS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나중에 한번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이제 대충 교과서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슬람 세계의 역사를 한번 볼 거예요. 이슬람 세계의 역사. 다시 말해 선지자 마호메트부터 그 다음 정통 칼리프 시대, 그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 그 사이에서 이제 분파되기 시작한 시아파와 수니파, 이런 역사들을 한번 또 쭉 살펴볼 거고,
당연히 기독교 지역의 역사도 한번 쭉 살펴볼 거야.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전 지구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이슬람교라든지 기독교의 충돌, 또 기독교 내부에서 어떤 계기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종파가 갈라졌는지, 이슬람 세력도 마찬가지고. 그럼 도대체 이슬람 근본주의를 주장하는 이 IS라는 친구들은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서 나온 사람들인지, 또 이거와 비슷한 또 다른 기독교 단체들이나 기타 다양한 신념,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활동하는 무장 단체들은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꼭 살펴볼 거야. 자,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기후나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때문에 기후난민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해수면이 높아지고,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섬에서 강제로 떠나와야 되는 사람들이라든지, 여기 나오네. 국토가 물에 잠기는 투발루라든지 방글라데시 해안이라든지 사막화 현상이 심한 수단, 몽골 등에서도 기후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원전 사고 등도 있고요. 그래서 인구와 산업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위적인 기후변화가 인간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거를 강대국이 다시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책임을 최소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덤벼야 된다는 거죠. 난민을 지원해야 된다는 주장을 반대하는 국가는 없지만 요새는 진짜 여기도 반대하는 국가가 생기고 있어. 왜냐면 근데 사실 이 국가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난민으로 실제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 자기 국가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결정은 어느 나라가 쉽게 내리지 못한다. 선생님이 1910년도에 독립운동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정리해서 만주 지역으로 건너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삼원보에 신흥 학교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20년대 독립운동 활동을 위한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매진하셨다고 했잖아. 근데 문제는 그 많은 돈을 순식간에 다 쓰고도 이제는 각각이 더 이렇게 가운데서 모금 활동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얘들아, 생각을 해봐. 단순히 국외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우리나라 그 아프리카 쟤네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독립을 하겠다고 강원도에 어디 산골짜기를 빌려달라고 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강원도 산골짜기에다가 학교도 짓고 군사훈련도 받고 무기도 저장해주겠대. 야, 이게 니들 같은 오케이가 되겠냐 이게? 그치?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단순히 1910년대에 만주 지역으로 간도 지역으로 나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세웠다. 우리가 말이 좋아서 교과서에서 두세 줄 언급하고 끝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겪었던 고초나 그런 고난은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지. 이들도 마찬가지야. 그만큼 어떤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살게 해달라. 이건 아무리 땅이 넓고 남아도는 땅이 많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야. 이런 문제가 아니야. 어디든지 이런 결정을 도저히 쉽게 내릴 수는 없어. 그리고 멀리 이주하지 못하고 주변국으로 피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왜냐면 멀리 이주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난민이 왜 되겠니? 애초에 그냥 이민을 가버렸지.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많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전 세계 난민의 4분의 1 정도가 몰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보다도 탈출하고 싶어서 사막도 건너고 북쪽으로 더 가서 바다도 건너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지. 유럽으로. 선진국은 인권의식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난민을 많이 수용할 것 같지만 이해관계 때문에 수용을 꺼리거나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경향이 있어. 당연하지.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받겠다. 그지? 그 다음에 재정이 빈곤한 이웃나라가 난민을 받아들여서 선진국에 비해 큰 부담을 느끼고 사회적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즉 다시 말해 봐봐.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정착하게 해달라는 그런 뉴스 기사를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 자, 예멘의 사람들이 예멘 근처에 있는 국가들로 간다고 한들 근처에 있는 국가들도 그냥 다 예멘 수준이야. 우리나라처럼 큰 선진국으로 올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 선진국에선 제주도에서 나름대로 장벽을 높게 쌓았지. 높게 쌓아서 예멘 난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동안 다른 곳 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주변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을 막았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 거야.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 난민을 막거나 난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거 자체가 우리나라의 주권이고 자유니까. 그 다음에 그걸 막았던 특별한 이유들도 있어. 모카트라는 식물에 의한 마약 중독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종교도 다르고 그 종교에서는 이슬람교에서는 여성을 비하해서 보는 거라든지 그런 거로 인해 성범죄가 일어날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런 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치안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함부로 오케이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지. 어쨌든 아까 그 지중해를 건너서 나오는 사람들, 이 북부 아프리카에서 건너오는 보트피플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경제 위기까지 겹치니까 난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까놓고 막았다는 얘기야. 독일이나 헝가리, 폴란드도 국경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유럽연합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던 쉥겐 조약 위반이 되는데 이거 역시 반대로 유럽연합 내에서의 이동이 가능한지 어쩐지에 대해서 막은 거야. 사실 유럽연합 안에서도 동유럽의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이 유럽연합에 있는 뭐 부자 나라인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로 넘어오는 것 때문에 결국 거기서 시발점이 돼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일어나기도 했어. 어쨌든 근데 쉥겐 조약 자체는 유럽 사람들이 유럽연합의 회원국들 안에서 국경을 막지 말아라 라는 거지 유럽연합 외부의 사람들에 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난민들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문제는 조금 달라. 조금 달라. 어쨌든 잠깐만. 도대체 얘는 왜 우리 반이 아닌데 나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일단 강의 찍고 얘기해보자.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인권 단체에서는 유럽연합 국가들이 책임을 나는 난민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지들 말이 좋아서 그런 거지. 야, 인권단체 애들 보고 지들 앞마당에다 난민 데려다 데리고 살라고 해봐. 꼭 그렇게는 안 하더라. 선생님은 인권단체나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감정이 좋지는 않아. 왜냐면 선생님이 경찰 일을 했을 때 사실 외국인 범죄자나 그런 사람들을 잡아오면 꼭 뒤에 셋이 따라오더라고. 기자, 목사, 인권단체. 물론 인권단체들의 주장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그들도 그들의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인권단체의 활동들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인권이 계속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데에는 선생님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이전에 그 범죄로부터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을 좀 더 존중해준다든가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전에 그 나라에 살고 있고 그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권을 조금 더 존중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 보이는 인권단체들은 대부분 떼쟁이들밖에 안 보여. 특히 뉴스에 나오는 인권단체들. 오히려 진짜 훌륭한 인권단체들, 좋은 인권단체들은 그렇게 뉴스에 나오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곳에서 꾸준히 여기에 와 있는 다문화 지역 사람들이라든지 순창에는 꽤 많으시잖아. 그치? 그런 곳에서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런 위험한 주장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지겠지. 자, 아까로 돌아가서 관광 이야기 마저 하고 옵시다. 투어리즘이 만든 공간의 문제와 공정여행이라는 거 보자는 거지. 자, 잘 봐. 방문객이 여행지에 원하는 것은 서구 상품은 아니야. 값싼 임금과 결합된 제3세계의 상품과 서비스야. 그러니까 서구 관광객들에 보여주기 위해 서구 기준에 맞춘 호텔방, 서구 이름에 맞춘 현지식, 투어 계획 이런 것들을 현지 문화로 소개하고 이용하고 있는 거야. 즉 그거는 현지 문화가 아니라 현지 문화를 나름대로 한국화, 미국화, 유럽화, 일본화, 중국화 이런 식으로 패치를 한 거지. 이해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실제로 우리 관광객들이 원하는 것은 선진국과 다른 거 차이점을 하고 온다는 건데 이것도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해. 얘들아, 선생님도 분명히 중국 같은데 특히 선생님은 중국의 상하이나 뭐 베이징이나 이런 그 개발이 완료되고 끝난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주로 아무래도 역사다 보니까 고구려 지역에 유적을 뒤지러 간다든지 뭐 동아시아에서 나오는 홍산 유화문명 그러니까 거의 외몽골 내몽골 지역으로 들어가서 사막을 헤매고 다닌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런 데서 실제로 굉장히 낙후된 사람들의 삶도 보고 그렇게 뭐 지내고 있지만 실제로 잠은 편안하게 자고 싶고 밥도 맛있는 걸 먹고 싶어.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들의 삶을 즐기고 그 사람들 걸 관광으로 본다라는 것도 좋지만 실제 잠이나 먹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구적인 거, 유럽적인 거를 바라는 사람들도 없진 않아. 있어. 당장 나도 그런데.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켜버리는 건 조금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거 교과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현지 문화라고 가서 느끼는 것이 실제 현지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제3세계의 값싼 임금이나 서비스와 뭐가 결합한 선진국의 자본이 결합한 상태라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제3세계에 차려놓은 관광업은 현지 문화의 실체가 아니라 퍼포먼스이며 글로벌화된 산업일 뿐이며 지역성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소비된 돈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진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초콜릿 하나를 딸 때도 공정무역이니 뭐니 해가지고 요새 공정무역 초콜릿 같은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들어봤어요? 있잖아, 어린아이들이 카카오 열매를 따는데 이 카카오 열매가 애들은 초콜릿이 되는지도 모른다 뭐 이런 선전 봤었잖아. 그지? 그 카카오 열매 자체는 원래 쓴데, 그래서 애들은 이걸 그냥 단순히 쓴 열매로 알고 있지만 그게 이렇게 달콤한 초콜릿이 되는 걸 이 아이들은 알지 못한다. 어린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정무역 초콜릿을 먹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선생님이 되게 보수적인가 봐. 그지?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문화에 대한 성찰로 공정여행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사실 공정여행 운동이 일어나건 어쩌건 저쩌건 간에 사람은 비싸면 안 가게 돼 있거든. 이 경제적 논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기존에 대규모 패키지 관광을 지향하거나 대한관광을 하는데, 문제는 패키지 여행을 빼게 되거나 대규모가 아니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안 되게 되면서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야. 현지 경제에 대해 소비하기, 기부하기, 적당히 하기, 허락받고 찍기, 제품 구매하자. 뭐 이런 건 오케이, 이런 건 오케이, 이런 건 오케이지만 흥정? 그럼 처음부터 바가지를 씌우지 말든지, 그런 느낌인 거지. 이해돼? 야, 까놓고 중국에 짝퉁 명품 시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요, 처음에 보여주는 거는 노를 해야 돼. 노. 그러면 걔네들이 다른 방에 들어가서 새로운 걸 보여줘. 그것도 노를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방에 들어가서 뭔가 진짜 건진하는 것들을 보여줘. 그리고 그런 거는 잘 깎아주지도 않아. 진짜 그 가격이야. 그런 걸 하는 거거든. 막말로 그럼 첫 번째 방에 있는 걸 사거나 흥정하지 않고 그냥 사게 되면 그냥 우리가 뒤통수 맞고 눈탱이 맞는 거지. 그런 거지. 항상 공정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정하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공정을 해야 돼. 그럼 과연 상대방은 공정했는가는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함부로 공정무역을 옹호한다거나 공정관광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선생님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물론 여러분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 우리는 선진국이고 그들은 개발도상국인데, 선진국의 입장에서 개발도상국을 착취하고 누렸으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조금 보상하는 의미에서라도 할 이유는 있다. 그러나 착취하고 누린 건 우리나라가 아니야.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만 개발도상국이었던 나라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괴롭힌 적이 없어. 그럼 그걸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 나는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토론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들하고. 자, 넘어가서 그럼 이제 정주 공간, 즉 사람들이 머무르는 공간의 두 가지 얼굴인 도시와 촌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와 촌락 여기까지 하고 일단 끊어올게요. 한 탕 끊을게요. 자, 도시와 촌락이라는 거는 뭐 뻔하죠. 도시는 인구가 많고 촌락은 인구가 적고 이런 거겠지. 인구 규모, 밀도, 생활 양식 등의 요소에 따라서 도시와 촌락으로 구분이 되는데, 도시는 2차, 3차 산업이가 뭐야? 2차는 뭐 생산직이지, 제조업이고, 3차는 서비스업. 근데 반대로 촌락에서는 1차 농업, 산업, 수업, 수산업, 뭐 임업 이런 것들, 그리고 낮은 인구 밀도 같은 거, 도시 이외 지역으로 구분되다 보니까 촌락이니까 좀 불분명하기는 하지,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 읽어보면 대충 의미가 있어요. 촌락은 도시와 달리 인공적인 요소보다 자연적인 요소가 경관을 이룬다 라고 하기에는 사실 우리나라 순창만 하더라도 그럴 수 있나. 오히려 그 자연이라는 것보다 자연을 뭔가 가공하려고 하지 않아? 출렁다리라든지 맞아, 그런 것들. 그리고 거주민들은 자신이 도시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자연과 가깝다고 인식한다. 그래, 그럴 수 있고, 인구가 적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서로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너무 친밀해서 문제지. 좁아 터진 이 순창의 문제점.
자, 그래서 근데 반대로 도시에는 인구가 많아서 일부 주민들끼리 뭐 같은 헬스장을 다닌다든지 같은 동아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같은 뭐 운동 뭐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취업, 거래, 취미 활동 등의 개인한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자, 레몬차 시켰어, 레몬차. 자, 도시화 볼게요. 자, 도시화라는 건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국가 전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미안해. 요새 수업을 19시간씩 하고 방과 후 4시간 해야 되고 이제 오순도순도 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좀 목이 갈라진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2차, 3차 산업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 다시 말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산업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시수가 증가하고 촌락의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산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 1900년에는 10명당 1명 정도가 10분의 1만 도시에 살았는데 지금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진짜 절반 수준도 아니고 한 4분의 3은 도시에 살고 있을걸? 우리나라 인구가 5,600만이니까 그 중에 한 4천 한 7, 800만 정도는 도시에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 도시의 성장 과정을 볼까? 인구 이동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는데 첫 번째,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는 도시화 단계. 그 도시 외곽으로 도시가 확산되는 교외화 단계. 그 다음에 도시 인구가 비도시 지역으로 그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역도시화 단계. 그 다음에 그 구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에 의해서 도심부에 다시 인구가 증가하는 재도시화 단계. 도시화, 교외화, 역도시화, 재도시화. 이 4가지가 등장하지. 아마 통합사회 시간에 지리 영역에서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선생님은. 자, 도시화 과정과 진행 속도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당연히 다르게 나타나겠지. 자, 선진국은 산업혁명이요.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견됐던 그 시기야. 그때부터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면 우리나라 같은 개발도상국은 순식간에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됐었지. 진짜 서울 100년 전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살펴보면 상전벽해도 그런 상전벽해가 없죠. 자, 선진국의 도시들을 살펴볼게요. 인구와 기능이 집중되고 과밀화와 고층화가 이루어졌고 전차와 자동차가 증가하는 등 교통 조건이 좋아지면서 인구가 도시 외곽으로 이동하는, 즉 중앙에서 아득바득 사는 게 아니라 외곽 지역으로 나가서 거주하다가 출퇴근을 할 때만 도심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수평적 확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주거지, 상업, 공업 지역이 구분되면서 집적하는 과정 속에서 생활 공간과 생산 공간이 나뉘어졌어.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내 집 옆에 공장에서 막 연기 뿜뿜뿜 나오지, 폐수 뿜뿜뿜 나오지, 미쳐 죽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 계획을 짤 때 공단 지역, 뭐 주거 지역, 근린 지역 이런 식으로 딱딱 구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진 선진국의 도시는, 야, 광역교통망 이야기할 거면 선진국 도시 이야기할 필요 없어. 서울이 최고야. 전 세계에서 서울처럼 광역도시 교통망이 잘 갖춰진 단 한 군데도 없어. 이것만큼은 이명박의 환승제도와 그걸 따라한 김문수 원숭이의 원숭이처럼 행동을 따라하신 김문수 도지사님의 고사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런 업적이지. 그래서 점점 도시 외곽으로 이동하게 되고 도심에 있던 서비스 기능도 넓게 쓸 수 있는 외곽으로 떨어지면서 신흥 교외 지역이 생겨나는 거. 그럼 대도시권을 형성해왔고, 이 대도시권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 메갈로폴리스라고 하잖아. 그치? 이런 부작용도 등장을 하고 있다. 그 이후에 도시 재생이 일어나는데, 교외화 현상으로 도심의 인구 공동화, 즉 나 저런 복잡한 데서 안 살래 하고 교외 지역으로 나가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도시 가운데가 텅 비어버리는 형태가 등장을 해. 그래서 이때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다시 재도시화를 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탈산업화를 겪은 서구 도시들이 지역 경제의 쇠락 및 도시 경쟁력을 다시 낙후된 산업시설의 부양폐와 실업 등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를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단은 아직은 미국을 예로 들어보면 시카고라든지 디트로이트라든지 옛날 자동차 산업의 주요 메카들, 이런 데서 이런 모습이 조금 보여. 그런 낙후된 도시와 건축물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지역을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하는 도시재개발 사업을 도시재생이라고 한다. 소호지구라든지 배터리파크, 루르 지역, 옛날에 큰 독일 최대의 공업지역이었어. 엠셔파크, 스페인 빌바오 등이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시킨 사례지.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고
문화 욕구를 충족하면서 도시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특히 구유럽을 중심으로, 서유럽을 중심으로 도시 재생 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얼마나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 세계 도시 한번 볼게요. 세계 경제 의사결정지이며 세계 자본이 집중되고 축적되는 장소이다. 뭐 대표적으로 뉴욕이 있겠죠. 다국적 기업과 국제 기구들이 모여있고 보여주하는 금융기관이라든지 서비스를 집중되어 있어 기업이나 시장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을 조절하는 중추적 기능을 수행한다. 다국적 기업인 국제 업무, 문화적 중심성들이 해당 국가나 도시를 돋보이게 만들어 외국 자본이나 핵심 수치를 기능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국가와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디로? 문제점도 당연히 가지고 있어. 당연히. 왜? 이러한 잘나가는 도시 내부에는 사회 계층 간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대. 그래서 전문직 종사자가 많지만 제조업은 쇠퇴했고 노동자가 감소하면서 그런 중간층 형성한 이들이 빈곤층으로 내려간다는 거지. 즉 서비스직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반면 중간을 바치고 있던 대다수의 생산직, 제조직, 블루칼라들이 이제 빈민화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중간이 없어지고 위와 아래만 남은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것이 위와 여기가 이제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모래시계형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도상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이걸 결국은 빈곤층이 돼 있다는 게 문제지. 그래서 서유럽이나 북미라든지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세계화가 범지구적 지역 불균형을 유발한 것으로 해석되게 한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나 서유럽이나 북미를 제외하면 선진국을 찾기 힘들다는 거야.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이번엔 개발도상국 도시들을 한번 살펴볼게. 도시 인구의 증가 속도가 빠른데 나름대로 여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만 말하기는 취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된다는 것과 높은 출산율. 여기 얘기했네, 높은 출산율. 그러니까 제대로 된 피임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되고 그런 것이 나름대로 이들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큰 문제가 되는 거야. 선생님 엄마만 하더라도 형제가 7명이죠. 아버지도 형제가 6명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집에 형제는 2이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 닮은 자식 나올까봐 겁나가지고 자식 낳을 생각이 별로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식을 낳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적어지게 되면 인구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 반대로 아직 개발도상국은 그런 상태는 아니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어떤 사회학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일수록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여자와 남자의 그런 거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잦은 그걸 통해서 아이가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실제 어떤 문화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회가 발전하고 그렇게 되면 그거보다 재밌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거지. 뮤지컬, 음악, 뭐 관광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그런 거가 줄어들게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의 발목이 잡히거나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임에 힘쓰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개발도상국의 도시들은 생활 기반 시설, 다시 말해 사회 간접 자본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유럽과 유사한 도시 경험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포르투갈과 에스파니 식민지였던 라틴 아메리카는 토착 문화에서 서원 문화에서가 혼합되어 이중적인 경관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시문은 유럽인이 조성해서 가로막이 규칙적이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엘리트의 주거지역과 산업진흥이 깊적되나. 이거 왠지 저거 생각나지 않아? 부르주아, 성곽 안에 사는 사람들. 그치? 외곽으로 갈수록 저급주택지역이 무질서하게 분포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슬럼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리오데자네이루나 상파울루 같은 대도시에도 빈민가가 비탈진 산지를 둘러싸고 밀집해 있다. 뭄바이는 도시 외곽까지 합한 인구가 2천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인데 부유층과 빈곤층이 굉장히 극단적인 대조를 보인다는 거야. 고가의 빌딩과 아파트가 늘어서 있는 반면에 다라비엔 덮개 없는 하수도나 골목 불량한 건축자들의 집이 몰려 있고 이런 것들이 천지 차이로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돌아가서 도시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계속 쭉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도시재생 사례 한번 볼게요. 1990년대 템스강 부둣가에 방치된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해서 테이트 모던 미술관으로 재탄생시켰고 즉 여기는 발전소를 완전히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경우를 만들어낸 거죠. 졸라페인 탄광도 닫은 후에
미술가가 공장지대 한켠에 조각공원을 조성하면서 역사적 가치를 정체해서 재생 사업이 진행된 거지. 즉 이 산업지역 자체를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대. 무지막지하지. 그리고 그 근처를 나란히 민원대로의 테마파크로 만들어낸 거지. 공장 시설을 보존하면서 기능을 추가해서 조화를 추구해서 박물관, 극장, 디자인 스쿨 등의 문화예술 공간과 리모델링 했다라는 거지. 근대 문화유산이 되었고. 자, 밑으로 내려서 미국의 소요 지역은 버려진 공장지대였는데 예술가들이 창작촌을 운영하면서 예술가의 거리로 유명해지고 지가가 상승하고 개성 넘치는 서비스업들이 모여들어 뉴욕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과제 부여됩니다. 과제 부여됩니다. 왜 이래 또. 자, 오늘의 과제 젠트리피케이션이 뭔지 설명하는 글을 써봅시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설명하는 글을 쓰고 A4 용지 반 페이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의 자체야 한두 줄이면 끝나요. 예시를 찾아와야 되겠죠. 그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기 바랍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맞춰서요. 자, 과제는 부여했고 그 다음에 세계도시가 지닌 양면성 같은 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 볼게. 자, 얘들아, 뉴욕의 수도는 어디야? 워싱턴 DC죠. 그런데 뉴욕이 거의 미국의 수도라고 알고 있는 무식쟁이들도 많아. 상업, 금융, 미디어, 예술, 펜션, 연구, 기술,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의 많은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맨해튼은 국제금융 시스템 윌스트리트가 위치해서 전 세계 경제 상황을 좌우하고 있고 총 생산의 5분의 1조 달러의 금융거래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국제외교 중심지로 불리며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문화산업의 수도로 보이기도 한다. 뉴욕은 진짜 대단한 도시야. 그런데 반대로 800만 명의 인구 중에 400만 명의 인구가 도시 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에 수많은 노숙자가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고 이 도시의 20%가 생계 유준 수준에 미달하는, 그러니까 최저 생계 비반도 못 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즉 서울도 마찬가지고 도쿄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전국의 도시들이 다, 전 세계 도시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화려하게 빛나는 그 뒷대에는 나름대로 빈민가라든지 슬럼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둠의 세계도 같이 살펴볼 수 있다는 거야. 어쨌든 자, 이렇게까지 마무리 짓고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부터는 촌락의 변화를 볼 건데, 우선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부여되었던 과제 젠트리피케이션이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예시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는지 A4용지 반장 정도의 간단하게 서론, 본론, 결론을 맞춰서 글을 써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